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예? 쓰러졌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이겁니까? 심장 쇼크사라고 봐야지요. 아니 팔팔한 청년이 그렇게 쉽게 죽었다고요? 그것도 심장 쇼크사로? 쇼크사 맞습니다. 중대병원 의사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중대병원이요? 그 의사의 이름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직 확인 안 된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오윤상이라고. 네, 방금 영화 1987에서 박정원 처장으로 나오는 김윤석 씨가 박종철 군의 사망 원인 브리핑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방금 들었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중대병원 의사 오윤상이라는 인물,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또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을 만천하에 공개한 분이기도 합니다. 6월 민주항쟁 33주년 맞이한 오늘 중대병원 의사 실제 인물이십니다. 내과 전문의 오연상 원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 인물을 어떤 분인지 이제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3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원장님. 네. 근데 그 당시 상황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잘 하고 계시는지요? 그럼요. 그런 기억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아니니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중앙대 병원에서 예, 근무를 하셨던 걸로. 그때 중앙대병원이 두 개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필동, 하나는 용산에 있었는데 저는 용산병원 근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영동 그 대공분. 예, 거기하고는 매우 가깝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제가 앞서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최초 목격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어떻게 목격을 하게 되신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목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진료를 하러 갔던 거죠. 진료를. 예, 그러니까 그 남영동 대공분실 형사가 우리 용산병원 응급실에 와서 조사받던 학생이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와서 좀 왕진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전혀 전에는 없던 일이거든요. 그 남영동에 외부 의사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응급실장님이 그 요청을 받으신 건데 그냥 거기에 레지던트 전공이라고 그러죠. 네네. 레지던트를 보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래도 전임 강사가 낫겠지 그러고 저를 보내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도착하셨을 때 상황은 어땠나요? 일단 이제 방에서 응급실장님 지시를 받고 네. 응급실로 내려가니까 그 심폐소생하는 장비가 다 챙겨져 있고 간호사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형사 한 분이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 명이서 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남영동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고 신호 같은 거 다 무시하고 가니까 뭐 5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형사분이 아마도 그 진료에 도움이 되라고 그런 정보를 준 것 같은데 네. 그 학생이 간밤에 술을 많이 먹어서 목이 마르다고 물을 찾길래 물을 줬더니 벌컥벌컥 한 주 전자를 넘게 먹더라.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사실 뜬금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보통 건물이라면 정문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문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사가 무전을 하니까 벽이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요? 군사 기밀 시설 같은. 네. 여기 간단치가 않은 데구나. 저기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겠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그 인권센터로 바뀐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됐는데 밖에서 본 건물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한 뼘 정도 폭으로 네네. 그 정도의 아주 좁은 그런 식의 유리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참 특이하다 그런 네. 생각을 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서 내렸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면은 복도가 보이고 그 복도 양쪽으로 조사실들이 쭉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깜깜한데 이제 형광등만 켜놓고 저쪽 맞은쪽 복도 끝에 있는 창문만 하나 있어서 글로 빛이 들어오니까 마치 터널에 들어가서 그 출구 쪽에 나갈 때 보면 거기만 환하게 보이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복도 같더라고요. 아, 말씀만 들어서 소름이 약간 끼치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음산하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첫 번째 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조사실로 이제 들어갔죠. 딱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면에 웬 욕조? 조사실에 왜 욕조가 있지?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철제 테이블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평상,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그냥 매트리스에다 이렇게 틀만 막아놓은 그런 식의 평상이 있는데 그 평상 위에 내가 진료를 해야 될 젊은이가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머리 감은 사람 마냥 물에 다 젖었어요. 그 머리카락이라는 건 물에 젖은 거랑 땀이 난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물이더라고요. 그 바닥에도 물이 흥건하고 몸에도 뭐 물인지 땀인지 구별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런 액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그 한 3초 정도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 눈에다 이렇게 프레시라이트 비치면서 동공이 켜지나 작아지나 이거 보잖아요. 네. 그 반응이 없어요. 다 그냥 완전히 다 열려가지고 호흡도 없고 심장도 뛰지 않고 이 분명히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망했다고 그러고선 손을 대지 말까. 그래도 심폐소생을 해야 되나. 근데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도 안 하고 넘어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만에 하나 소생할 가망성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심폐소생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소생이 안 되더라고요. 네. 한 뭐 30분 지나니까 이제 사실상 소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주 운 좋게 된다 하더라도 거의 이제 뇌 손상이 다 와서 그냥 생명만 연장되는 거지 의식은 돌아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그런 상태로도 그냥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사망이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책임자쯤 되는 좀 나이 많은 형사가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전기 충격기 같은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걸로 소생이 될 가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 장비가 그렇게 완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옮기는 도중에 벌써 또 한 5분 이상 심폐소생이 끊어질 것이고 네네. 그렇게 돼서 무의미하게 심폐소생을 시도를 한다 한들 소생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 그러니까 용산병원 응급실에 가서 심폐소생을 하게 되면 사망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중대용산병원으로. 예, 그렇게 되고 혹시라도 뭐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료를 잘못해서 사망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 중요한 사망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망했다는 이 정보가 그냥 차단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나이가 불과 만으로 30살이었는데 30살짜리 전임 강사가 대공분실 베테랑 형사들 수십 명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선 가면 안 된다고 그게
도저히 승산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응급실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 환자가 이미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받게 되면은 병원 측에 많은 그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환자를 옮기려면은 응급실에 빨리 연락을 해서 준비를 좀 시켜야 되는데 전화를 좀 쓸 수 있겠냐 네네.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정신 없어요. 뭐 막 한쪽에서는 담요로 이제 이렇게 둘둘 싸서 옮길 준비하고 뭐 차량 수배하고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어떤 형사가 그냥 저쪽에 사무실에 가서 걸어요. 막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때는 핸드폰 이런 거 없을 시절이에요. 그리고 병원에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교환실이 있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연결을 해주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환량이라고 그랬는데 교환량이 받자마자 이거 지금 매우 급하니까 원내 방송을 하라고 그 응급실장님한테 방송을 해서 전화 연결을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공분실에 와서 보니 환자가 이미 도착했을 때 사망 상태인데 1시간 넘게 심폐소생해도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사망이 확실한데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지금 응급실로 옮기려고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응급실장님이 좀 막아주셔야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죠. 네. 그러고선 구급차를 타고선 그 병원에 도착을 하니까 마침 그때 진짜 하늘의 도움인지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원장님, 진료부장님, 뭐 수련부장, 교육부장 다 응급실장 다 식당에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다가 네네. 그분들이 다 그냥 내려온 거예요. 정문으로. 그래서 소위 보직교수라고 그러죠. 보직교수님들이 한 5-6명이 내려오셔가지고 인간 방패를 쌓고선 못 들어온다 차를 막은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그게 만약에 들어갔었으면은 대공분실에서 사망을 했었던 박종철 군의 이야기는 중대용산병원에서 사망 그렇게 경보로 되는 거죠. 바뀌게 되면은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용감한 그리고 굉장히 본능적이지만 의사로서의 결단을 해주신 건데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네.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네. 언제나 푸른님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045님 어려운 결단 내려주신 그 용기 존경합니다. 존경한다는 말 정말 많아요. 우리 교통인님께서도 존경한다는 말씀하셨고요. 반드시 저희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그 후의 이야기를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